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여행에도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좀 유명한 관광지가 각광을 받았던 반면에 네. 요즘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적한 곳으로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차에서 숙식 해결하는 차박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참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속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요. 여름철 응급 상황,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예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응급의학과 김균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한반도의 폭염.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더위로 인해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의 수는 510명. 그중 6명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더위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쉬거나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하면 시원하게 지내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오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온열 질환은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응급 사고가 발생하는데 급박한 상황 속 슬기로운 대처법. 응급의학과 김균무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여름철이면 유독 상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온도 상승하고요. 또 여행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또 반면에 응급 사고 건수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우리 응급 사고 대표적인 것들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먼저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응급질환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뱀이나 벌 등의 독성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에서 물려서 생기는 사고, 그다음에 물놀이를 했을 때 뭐 익수라든가 아니면 해양동물에서 물려서 생기는 응급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사건 사고 소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네. 더 신경 쓰고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름은 그야말로 무더위와의 전쟁입니다. 폭염이 몰고 온 불청객 그 첫 번째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온열 질환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생기는 가벼운 질환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을 모두 말하는 거고요. 네. 가장 중증의 질환 열사병인데요. 열사병은 영어로 히트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는 뇌졸중을 말하는 거고 열 때문에 생기는 이제 뇌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온열 질환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온열 질환 자체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생기긴 하는데 사망자는 이제 고온이고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에 많이 증가합니다. 모든 병은 이제 예방이 가장 좋긴 한데요. 이 질환은 시원하게 지내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미국이랑 캐나다에 열돔 현상이 있어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열돔 현상이 생겨서 네. 그 해에 온열 질환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급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018년 당시에 백화점에서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기온이 상당히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2018년도에 그 환자가 수치로 봐서도 확연히 많았나요? 예, 그렇죠. 평년에 비해서 뭐 2배 반 이상 환자가 늘었고 예. 사망자 같은 경우는 한 4~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네, 일명 데프리카로 불리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는데 네. 보통은 외부 온도가 많이 오르더라도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인 건가요? 우리 몸의 열은 세포 대사와 근육 운동 때문에 생기는데요. 예. 보통 체온 조절은 뇌의 시상하부란 부위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뇌 시상하부는 40도가 넘어가면 이제 조절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자율신경이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나는 걸 조절함으로써 이제 열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제 더위가 찾아오면 열 순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낮은 체온에도 땀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땀의 양이 증가되고 땀의 나트륨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로 덥지 않은데도 땀이 많이 나면은
이게 뭐 더위를 먹어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열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적응해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열 수능이 되면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중심 체온도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혈장량이 증가돼서 탈수를 막고요. 땀을 많이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로감도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체온 조절은 복사, 전도, 대류, 증발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기온이 35도 이하에서는 복사나 증발이 주된 체온 조절의 과정입니다. 복사나 전도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그 외부 기온보다 높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열 발산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발은 이제 몸이 땀이 나서 이렇게 땀이 증발하면서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습도가 75% 이상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류는 이제 바람 불면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속도가 중요한데 온도가 32.2도 이상 올라가고 습도가 35% 이상 되는 환경에서는 대류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풍기로는 이제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습도가 50%를 보통 넘거든요. 그래서 대류가 잘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산소를 소모하고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이랑 맥박수도 증가합니다. 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기온이 31도가 넘어가면 그 온열 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위험 인자로서는 고온 환경 때문에 노출돼서 생기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온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제 운동 때문에 그 열 생성이 증가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제 고온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고령인 경우 체온이 한 1.5도 정도 더 높아야지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심혈관 그 맥박수나 이런 걸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식을 잃거나 하면은 도와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대부분의 이제 혈압약 같은 약물들이 체온 조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 이제 갇히는 그런 경우에는 네. 10분 안에 그 기온이 한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절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라고 다 전부 다 집에서 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 같은 경우도 온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한 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옷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드시면 이제 항인형 호르몬을 억제해서 탈수가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온열 질환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생기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한증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대사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그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이 여름철 고온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던데 어떤 내용들이 그런가요? 당뇨가 있으시면 자율신경계 손상을 좀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발한이나 이런 혈관 확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탈수가 쉽게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드시고 하셔야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뇨가 있는 것만으로도 탈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나요? 예, 탈수가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들은 뭐 당뇨병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성 혼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탈수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저희가 마스크를 또 꼭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더 답답하고 또 숨쉬기가 참 괴로운데 이럴 때 온열 질환에도 더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스크 자체가 체온을 높이거나 하진 않는데 뭐 다들 그냥 알고 계시겠지만 숨쉬기가 좀 많이 네, 힘들죠. 네. 그렇죠. 숨쉬기가 많이 힘들고 안에 습기도 좀 많이 차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뭐 벗을 수 있다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좀 많이 덥고 힘든 경우에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뭐 잠깐씩 마스크를 벗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열 질환의 종류에 따른 저희가 슬기로운 대처 방법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네. 첫 번째로 일단 열 부종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열 부종의 어떤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열 부종은 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더운 환경에 노출이 돼가지고 발이나 발목, 손 같이 아랫부분이 이제 붓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나 여행자분들이 이제 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처음에 되면 갑자기 이제 팔다리가 많이 부으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좋아지는 질환이고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혈관이 네. 확장돼서 부종이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의 영향도 조금 있고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두고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으시면 부종을 좀 빨리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압박 스타킹이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요즘 보면은 부었을 때 얼음찜질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또 도움이 될까요? 어떤가요? 일단 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꼭 압박 스타킹이 안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네. 얼음찜질 같은 경우는 확장된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효과는 있긴 한데 이게 뭐 계속 우리가 얼음을 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계속 뭐 얼음찜질을 한다고 뭐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 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더 힘들어 하시겠네요. 하지정맥류도 이제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예.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 같으면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 더 잘 보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쉽게 더 붓고도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하지정맥류를 상담받거나 치료받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은 있고요. 근데 하지정맥류 자체는 뭐 진행성으로 생기는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이라서 이제 티가 더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원해진다고 이제 호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열 부종은 응급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응급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이제 발이 많이 붓고 손이 많이 붓거나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하시죠. 신발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네네. 눌린 경우에는 이제 뭐 자국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라서 너무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열 부종의 증상과 대처법까지 알아봤고요. 예. 또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운동할 때도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 챙기시려다가 더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근육 경련이 보통 요즘 흔한 또 증상일까요? 열 경련은 이제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 경련이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어깨 같은 곳에 잘 오거든요. 주로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고 물을 마셨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치료는 전해질 부족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소금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드시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통증이 많이 심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진통제로는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수액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 운동하다가 경련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뿌리는 파스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효과가 있습니까? 파스를 바르시면 그 부분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긴 네. 하거든요. 예. 근데 파스를 뿌린다고 근육 경련이 금방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너무 덥고 그런 증상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던 열 부종에 비해서 열 경련은 조금은 더 응급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름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드시면서 전해질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거나 아니면 스포츠 음료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열 경련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습니다. 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바깥에서 체육 시간에 또 어지러워서 휘청휘청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네. 오전 조회 시간에도 맞아요. 긴 연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 열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또 예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신하는 경우는 이제 예. 뇌로 가는 혈액이 이제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열 스트레스는 탈수랑 전해질 부족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토하거나 어지럽거나 근육 경련, 심장이 빨리 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누웠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게 이제 혈관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좀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심해지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에 손상이 많이 되면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파괴돼서 콩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신부전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 스트레스는 이제 점점 이제 열이 몸 안에 배출이 안 되거나 생성이 증가돼서 쌓이는 과정인데 대부분은 체온이 40도 이하고 그다음에 의식이 명료합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열사병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는 생리식염수 같은 수액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전해질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응급처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은 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 스트레스 자체는
열사병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분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은 중추신경이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체온이 40도가 넘어간다거나 의식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또 온열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정리를 해보겠고요. 열사병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열사병 어떤 증상일까요? 열사병은 뭐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20% 이상 사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열에 의해서 뇌가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조직이나 기관이 이상이 있거든요. 체온이 40도가 이상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적응하는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고 41.6도가 넘으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손상을 받거든요. 진단은 일단은 더위에 노출된 그 병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손상, 그다음에 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간 효소 수치가 증가되고요. 피부는 뜨거운 경우도 대부분인데 땀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 이제 밭에 일어나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시고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도 체육관에서 뭐 배드민턴 연습하다가 이제 쓰러진 채 발견돼서 오신 환자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아니더라도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락이 잘 안 돼서 가보니까 집에서 이제 쓰러져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요 때문에도 이제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차량 안에서 좀 주무시다가 네.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사병의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일사병이란 단어가 있는데 많이 그렇죠. 헷갈립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어떻게 다르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일사병은 햇빛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일사병이라고 부르고 예. 고온 환경에서 생기는 병을 열사병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 두 가지 병이 치료가 이제 크게 다른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가 이제 혼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열사병이라는 단어로 보통 통일해서 부르고 있고요. 예. 뭐 그래서 병 자체가 크게 원인에 따라서 예전에는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그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열사병 가장 위급하고 가장 응급한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열 부종, 열 경련, 열 스트레스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만큼 또 골든 타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40도씨가 넘으면 예. 그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기 때문에 네. 그 손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이제 빨리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기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있는데 그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39도 이하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은 골든타임이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해열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제 더위 때문에 생긴 열사병 같은 경우는 해열제는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일단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리고 이제 부채질이나 선풍기를 틀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젖은 수건이나 얼음을 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생리식염수나 이런 수액을 정맥 주사하고 체온을 감시하고요. 병원에서도 똑같이 이제 증발을 이용해서 물을 뿌리고 뭐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해서 그 체온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을 물에 찬물에 담궈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는 약물을 쓰고 전해질을 교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혈압이 생기고 그다음에 응고 이상 이제 피가 잘 굳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출혈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간 효소 수치가 증가되는데 보통은 뭐 하루나 이틀, 3일 있다가 이제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항문윤근 융해로 인해서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사망과 관련된 증상들은 이제 혈압이 많이 낮은데 잘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횡문융해가 심해서 신부전이 진행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의식이 혼수 상태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폭염에 의한 건강 수칙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식사는 가볍게 탄수화물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물과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옷은 헐렁하고 가벼운 땀 배출이 잘 될 수 있는 옷으로 입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하시고 더우시면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가능하면 시원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뭐 에어컨을 틀거나 해도
발생률이 확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나 이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요새는 뉴스에 와서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나 이런 곳에서 어린이나 동물을 이제 혼자 두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빨리 119에 신고를 하면 그 얼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119에 신고한 후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그 열사병의 치료에 있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방법들도 이용을 합니다만 네. 그것만으로도 좀 무리가 있을 때는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도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열사병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예. 호흡기는 이제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 예. 목 밑으로는 물에 담그시면 체온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죠. 그리고 예. 열사병의 치료 목표는 이제 정상 체온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기보다는 체온을 한 37도에서 8도 정도만 유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너무 물에 빠뜨리면은 체온을 재서 이제 너무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폭염 건강 수치까지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번엔 더워서 생기는 질환 그 반대로 냉방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냉방과 관련된 증상은 우리가 흔히 냉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의학적으로 확립된 질환은 사실 아니고 아마 냉방 때문에 관련된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예.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병이 맞긴 한데 이거는 꼭 냉방을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급수탑이나 이제 냉각수에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레지오넬라균이 들어가서 오염돼서 이제 폐렴이나 이런 게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감기, 냉방 시설 때문에 이제 감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오염돼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그다음에 콧물이나 코막힘, 코피, 목이 아픈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도 건조하거나 피부에 뭐가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호전시키려면 환기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산책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장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는 곳.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운 채 밀려오는 환자들과 마주한다. 응급실이란 환자분들이 급하거나 중증 환자가 되었을 때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의 입구이자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오시는 순서대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분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 치료가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되면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이와 함께 급히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역시 부쩍 늘어난다. 여름철에는 폭염에 의해서 생기는 온열 질환이나 아니면 그 물놀이나 야외 활동 중에 물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치거나 익수 같은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더위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서 원래 앓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들이 심해져서 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등 이제 외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응급의학과 김규무 교수님과 함께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또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사의 관림길에서 환자들 생명 구하기 위해서 24시간 고군분투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여쭤봤더니 한 19년 정도 응급실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응급 환자들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뭐 수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적인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인간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자살을 시도하시거나 뭐 약물에 중독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좀 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에 그런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뭐 직접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연락을 좀 자주 취하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좀 잘 챙겨야겠다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여름철 응급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인적 드문 숲으로 또 자연으로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람은 적지만 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불청객들이 도사리고 있죠.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야외 활동 중 물림 사고는 뱀 교상이나 곤충에 의한 교상인들이 있습니다. 위쪽에 그 살모사나 까치살모사, 그다음에 아래쪽에 벌 중에 특히 말벌, 그다음에 불개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뱀 종류는 3종 16가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뱀 중에 독이 있는 뱀은 살모사, 까치살모사, 그다음에 새살모사, 유혈모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뱀은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을 하고 2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활동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이나 산악 지역에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바다뱀이 제주도나 부산에서 그물에 걸려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사의 특징은 머리가 삼각형이고 그다음에 타원형 동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그거를 구별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린 상처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1cm 간격의 이빨 자국이 2개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고 뭐 1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독사의 독의 특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백질로 증상은 크게 신경 쪽에 손상을 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응고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뱀 교상의 증상은 이제 그 이빨 자국이 있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는 독이 주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팔이나 다리 같은 부위에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한 증상은 사실 공포감이거든요. 뱀에 내가 물렸다는 그 공포감인데 그 독에 의한 증상은 이제 당연히 통증이나 붓고 빨갛게 되고 괴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 증상으로 속이 안 좋고 감각 이상이나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숨쉬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도 출혈경이 증가하고 몸 안에 이제 피 속의 혈소판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저절로 출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뱀이나 곤충 교상은 주로 이제 추석을 전후한 벌초 기간에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급처치부터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장의 응급처치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에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처치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까지 가까운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뱀에 물리는 경우는 이제 산악 지역이나 시골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좀 낮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꽁꽁 묶어서 이제 독이 퍼지지 않게 오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수건이나 뭐 붕대, 옷 같은 경우로 한 손가락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이 퍼지는 거는 림프관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예. 림프관만 이제 막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묶지 않으셔도 됩니다. 림프관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일단 피부에 꽁꽁 제일 묶고. 예. 피부에 제일 가깝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맥박이 뛰지 않을 정도로 세게 묶어주시면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괴사되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을 수가 있으니까 반지나 시계는 붓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물린 부위는 그대로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뱀에 물렸을 때 입으로 빨아서 독을 빼내는 상황을 제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자주 접한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선의의 목적으로 급하니까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모든 포유동물 중에 물려서 오는 것 중에 이제 사람에 의한 교상이 제일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안에 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입안에 있는 그 균 때문에 상처에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꼭 씻어 주시길 원하시면 이제 깨끗한 물이 있으면 깨끗한 물로 좀 씻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에서 다소간에 좀 문제가 있을 것도 한데 알코올이나 술을 그 교상 부위에 뿌리는 건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알코올이나 술도 이제 소독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이제 이 알코올이나 술을 뿌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세균을 죽이려고 예. 하는 거고요. 사실 독을 뭐 중화시키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상처가 있으니까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이제 로 소독을 해보시면 예.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안 그래도 통증이 심한데 통증을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뭐 그 알코올이나 술로 하는 게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통증은 이 독만 씻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에서 아마 출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실제로 뱀 교상의 사망률이 0.5% 이하거든요. 그래서 뱀 교상 우리나라에 있는 뱀은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리고 살모사과의 새 종류들은 해독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모기 같은 경우는 해독제가 없긴 한데 그 이유는 사실 물리는 경우도 좀 적고 아무래도 이제 전신 증상이 좀 적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뱀독 자체가 크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뭐 크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예. 이제 그 부위는 피부가 이제 괴사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이나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뱀독 자체를 빨리 빼앗아 뭐 할 만큼의 심각한 독이 우리나라엔 크게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처치를 위해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물린 부위 그대로 두고 응급 처치만 하고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을 찾으면 이제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요. 뱀독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도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크게 나누면 국소적인 증상하고 전신적인 증상하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네, 뱀 교상의 치료는 일반적인 응급 환자의 치료와 크게 차이는 없고 병력을 청취하고 혈액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항독소 치료를 합니다. 항독소 치료는 뱀 독을 중화하고 이제 우리 몸에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신 증상과 중증 국소 중독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항독소 치료를 저희가 하게요. 그다음에 괴사가 되는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치료를 합니다. 뱀의 교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네. 뭐 벌이나 여러 가지 뭐 불개미 진해 준비해온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벌 쏘임은 주로 벌초나 성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꿀벌은 한 번만 쏠 수 있는데 말벌 같은 경우 여러 번 이제 쏠 수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벌독 자체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벌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보통은 쏘이면 아프고 붓고 빨갛게 되고 뭐 두드레기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고 전신 증상으로는 뭐 속이 안 좋고 이제 토하고 뭐 어지럽고 뭐 이제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가슴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과민 반응이거든요. 사실 꼭 여러 방 쏘여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번을 쏘이더라도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응급 환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호흡이 곤란하고 목이 붓는 느낌이 들고 이제 숨쉬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발열이나 관절통, 근육통, 단백뇨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치료는 벌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분 정도 지나면 전부 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분이 전에 제거할 수 있으면 좋고요. 사실 네. 1분이 지나고 나면 그 벌침을 제거한다고 이제 독이 안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음찜질이나 진통제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 게 치료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투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민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같은 걸 줘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이런 걸 약물을 씁니다. 그다음에 수액이나 산소를 투여하고요. 벌 쏘임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벌은 이제 어두운 색이나 강한 향,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자극을 땀 냄새 같은 데 자극을 받기 때문에 진한 향의 화장품이나 뭐 향수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긴 소매에 연한 색깔 의복을 입고요. 그다음에 벌 알레르기가 예전에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기 같은 약물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 때문에 이제 벌이 주변에 나타나면 사실 이제 겁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된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쏘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군락을 이뤄서 뭐 다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크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집안에 이제 어린이나 이런 데 혼자 있을 때
이제 한 번 쏘이면은 원형을 이루면서 한 1000번 이상 이렇게 쏘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제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양말이나 신발이나 장갑을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착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물리면 발진이나 고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괴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드물게 전신에 두드레기나 혈관이 붓거나, 그다음에 횡본 융해증, 신부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는 시골이나 습지, 섬에 주로 많이 사는데 우리나라엔 노랑머리 왕진해류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모양이 좀 비호감이라서 네. 물리면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진해는 독이 거의 없어서 전신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부종, 좀 붓고 이제 빨갛게 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랑 증상 완화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게 뱀 물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포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죠. 예. 그다음에 과부거미는 우리나라의 그 컨테이너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대구에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만 물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고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양궁 관역처럼 생기는 이제 홍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독이라서 땀이 나고 그다음에 전신에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통이나 속이 안 좋고 숨쉬기 힘들고 신경독이라서 혈압이 올라가고 뭐 심장 쪽에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씻어주고 진통제, 진정제를 주고요. 칼슘이나 항독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크게 없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응급처치법도 알려주시고 또 많이 자주 접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까 든든하긴 한데 그래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청객들입니다. 네. 자, 이번엔 물가로 가보겠습니다. 물가에 가면은 익수 사고, 물놀이 사고를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수라는 거는 액체에 이제 호흡기가 침수돼서 손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을 잘 쉬기 힘들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빠지고 숨을 못 쉬니까 의식이 떨어지고 뭐 산소포화도 떨어지는 병입니다. 익수가 상황이 일어나면은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금방 옆에서 보고 꺼내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상 이제 익수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방문해서 관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이제 숨 쉬는 게 어려워지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나 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의식이 없더라도 회복하는 경우에는 한 48시간 정도 되면 이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뭔가 후유증이나 이런 게 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인공호흡법이나 요즘 또 많은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자의 안전이거든요. 예. 일단은 구조자가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제 꺼내는 게 가장 먼저고요. 네. 안전한 곳으로 꺼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확인했을 때 의식이 없거나 하면은 빨리 이제 뭐 119를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할 때 보통은 이제 흉부 압박만 하고 인공호흡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이제 심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혹시나를 위해서 이런 응급처치법 미리미리 익혀두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바닷가 가면 또 해양 동물들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대부분 바닷가로 놀러를 많이 가실 텐데 네. 바닷가에서 꼭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해양 여가 활동이 많이 증가가 돼 있고요. 바다에서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고 좀 숨쉬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해양 동물 중에 독이 있는 생물들이 꽤 있습니다. 정보가 아무래도 이제 바다 동물들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독을 투여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제 열에 약하거든요. 뭐 가시라거나 이런 데 때문에 독성이 있는 경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담궈 주시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독을 내장하는 보고 같은 동물들은 열에 강한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는 끓여 먹어도 이제 독성이 있는 거죠. 해양 손상을 일으키는 동물은 뭐 흔히 상어를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어가 한 번씩 발견이 되는 경우가 지금은 좀 있어가지고 상어에 물린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처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상어는 이제 한번 물고 나면 80% 정도는 다시 놓아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무슨 여러 가지 꼬치고기, 곰치, 뭐 바리류, 뭐 바다사자나 바다표범, 동갈치, 뭐 쥐치복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스킨스쿠버나 이런 거 하실 때 공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지에 많이 물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다리가 아무래도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가오리 같은 경우는 꼬리에 가시가 있어서 밟거나 하면은 이제 물리는 경우가 있고 치료는 이물질을 빼내야 됩니다. 해양 동물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봉합을 바로 하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 세척이 되고 그 세균을 좀 살균한 다음에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치료는 항생제, 그다음에 필요하면 뭐 파상풍이나 그리고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독을 가진 해양 동물들은 퉁솔치, 뭐 흔히 이제 쑥임이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쏨뱅이도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그 라이언피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솔배간팽인데 동남아나 이런 데 바다에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보인다고 하거든요. 모양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쏘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통증 때문에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시거든요.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담궈두면은 한 40도 정도 된 따뜻한 물에 담궈두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는 진통제나 마취제, 그다음에 항독소가 있는 경우는 항독소를 쓰고요. 문어 같은 경우는 상처가 통증이 없는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 이상이나 이런 게 신경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고리 문어는 보고처럼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호흡 마비나 이런 게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다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브라과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코브라 종류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빨이 굉장히 짧아서 물릴 때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몇 시간 지나서 근육이나 이런 게 마비가 오고 그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고동이나 이런 것도 독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동 예쁘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개가 껍질을 깨면 이제 독이 있는 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치렁이 같은 경우는 가시가 박히면 테이프나 이런 걸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시가 박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악마 불가사리라고 가시관 불가사리 대부분의 불가사리는 독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례들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환자들 스스로도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사실 유독 해양동물에 걸리는 경우보다는 낚싯바늘에 몸에 박혀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긴 한데 네.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동물 이제 대부분 잘 아시는데 이제 여행해서 만나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동물인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제 쏘여서 많이 아프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물에 담그면은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파리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예전에 크게 독성 있는 해파리가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온난화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열대 지역에 있던 동물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손상이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세척을 하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담가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포 같은 게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붙어 있어서 그래서 자포에서 계속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카드나 면도칼 같은 걸로 이제 자포를 제거를 하시면 되고 이게 흉터가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해상 같은 경우를 한 번씩 이렇게 독이 있는 경우에 한 번씩 만지고 나면 보통 피부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눈을 만지고 나면 갑자기 이제 눈이 아프고 빨갛게 붓고 많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을 하고 나면 이제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해파리 조각이나 아니면 하이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각들이 떠다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샤워하면은 증상이 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못 가고 그래서 더운 날씨지만 운동을 하려고 공원을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탈진해서 막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물도 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친구와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발목을 삐끗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상한 음식을 먹었었나 봐요. 이제 설사랑 좀 심하게 하고 해서 응급실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알코올을 제 피부에 뿌리니까 금방 시원해지던데 그 열사병 걸린 환자분들께 알코올을 뿌리면은 체온이 좀 떨어질까요? 네, 위험천만한 응급 상황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열사병에 걸렸을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알코올 뿌려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뭐 소독용 알코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손 소독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증발에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같은 양을 사용한다면 물의 증발열이 알코올의 증발열보다 2배 이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물이 있으시면 굳이 뭐 알코올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알코올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기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원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물이 월등하기 때문에 물이 있으시면 물을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물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그러면은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의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인 저희 부부는 등산이 취미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가 좀 무겁기도 해서 대신 오이를 챙겨가서 먹는데요. 여름 산행을 하다 보니 땀이 많이 나서 요즘엔 오이에 소금을 뿌려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오이에 수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먹는 거는 이제 소금물을 먹어도 가능은 한데요. 예. 소금물을 안 먹고 스포츠 음료를 추천드린 이유는 소금물보다는 먹기가 훨씬 스포츠 음료가 낫기 때문이고 오이도 대부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시기에 뭐 오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이에 뭐 소금을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야간 캠핑을 갔다가 귀 속으로 날벌레가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귀에 손전등을 비춰서 다행히 날벌레를 바깥으로 유인했는데요. 이거 괜찮은 방법인가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작은 벌레 같은 경우는 빛을 비춰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귀가 한번 들어가면은 S자형 모양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빛을 비췄을 때 이제 벌레도 나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거나 하면 굉장히 사실 귀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예. 그다음에 고막에 이제 손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물론 작은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빛을 한번 비춰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뭐 안 나온다고 이제 계속 빛을 비치면 오히려 이제 벌레가 움직임만 더 네네. 네. 자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병원에서는 주로 리도카인 같은 경우를 귀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이제 빼내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뭐 물이나 아니면 술이나 기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빼내지 말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전 동호 회원들과 축구 시합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핑핑 돌고 현기증과 함께 머리 안쪽이 심하게 아파서 곧장 집으로 가서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열은 좀 내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두통이 있고요. 눈 초점도 잘 안 맞고 몸도 무겁고 힘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열사병 증상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열사병일 것 같기도 하고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열 스트레스일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린 부분이 있네요. 일단 뭐 환자분 증상은 의식이 명료하고 체온이 40도가 넘지는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 스트레스의 치료는 좀 쉬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수분이나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보통은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점점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대부분은 좀 쉬고 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여행을 갔는데 어머니가 벌에 쏘였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발랐습니다.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빨갛게 부어오르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벌에 쏘이면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문제가 되고요. 네. 벌독 자체는 보통은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1kg에 한 20번 정도 쏘이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에 한 번 쏘이는 거 가지고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고 상처가 곪지만 않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응급 상황 생기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당부하실 말씀도 있으실까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모두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흥분하시거나 하셔가지고 위치를 잘 얘기를 못 하시거나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지국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뭐 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증상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발열이 있으면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흥분하시는 분들은 왜 이제 빨리 전화하셔서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황실에서 그 응대하시는 분하고 출동하시는 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동 지령을 내려놓고 뭐 응급처치나 이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급대원의 그 지도에 잘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떠난 여름 휴가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예방이겠고요. 대처 요령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또 안전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응급의학과 김균무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